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TV입니다. 고려 그란 전쟁 드라마가 국민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 역사에 대해서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올려드렸는데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서 이 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번 편 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고려 태조 왕건은 과연 왕씨였느냐, 사천성에 왕건의 묘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아쉬운가 봅니다. 바로 그게 고려 태조 왕건 아니냐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1차 올려드린 영상만 보더라도 다 구분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미련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다른 논리를 펴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러면 단 한 포인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고려 태조 왕건은 왕씨였는가?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특히 이제 지금 동북공정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뭐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고려까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를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대단히 또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 참 어려운 부분이 이제 오는데요. 보면요, 그 내용도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국 교과서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도 제가 발표한 것처럼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사는 중국의 속국사로 편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역사는 마무리되느냐? 아니죠. 제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선 총독부에서 이미 100년 전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가 이제 중국사인 걸로 다 이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도 다 해놓은 것을 제가 논문 안에 내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공정의 방향성은 뭐 중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1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논리 그대로를 어떻습니까? 가지고 계속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놨죠. 보면요. 그래서 논문을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고, 제 논문에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지도는 통일신라 지도입니다. 통일신라 지도에 보시면 영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신라가 지금의 통일신라도 거짓말인데 뭐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길림성을 넘어서는 초기는 뭐 이제 그 북경까지 갔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발해에 밀려가 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통일신라 영역도 4분의 3 정도가 이제 중국의 역사 영역으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는데, 그래 버리면 어때요? 지금 뭐 전 세계의 역사는 한국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기 역사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논쟁을 해야 되고 뭐 말 그대로 국제 재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통일신라 영역을 거의 뭐 대부분을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뭐 이리 간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한국 사학기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강의하면 유사사기라고 자기들끼리 세미나에 발표하면서 국민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이제 역사 모임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 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자, 당나라가 이만큼 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겠습니까? 고려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고려도 당연히 먼저 보면요, 중국의 역사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논리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려를 중국 역사로 끌어당길 수 있는 논리가 뭘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학자들이 고민하고 또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런 지금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크가 여러분들 고려에 대해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지도를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알리는데, 저런 것이 참 어떻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참 좋은 시도 활동인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방크가 알리고자 고려의 대장경이라든지 고려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그린 지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써다 속기치의 100년 전의 지도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어때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고려에 대해서 알리고자 한다고 알린 지도가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 지도를 어떻습니까? 알리는 역할을, 이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여러분들 역사 공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방크에 혹시 소속된 분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꼭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고려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고려 영토론, 결국은 뭐냐면 요 나라 그리고 이제 몽고의 속국이라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고려사를 중국사를 편입하는 그런 쪽의 논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왕씨들의 역사를 가지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저번에 강의했던 것은 고려는 중국 대륙에 있었는가 사천성 왕건묘의 실제라 해가지고 올려드리는데 지금 뭐 고려가 지금 중국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 같은 경우는 뭐 100% 대륙신라 그리고 대륙고려가 중국에 다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100% 동북공정 논리로서 활용이 가능한데 아마 중국 학자들은 이 논리를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들이 보더라도 대단히 이제 논리의 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안 쓰고요. 단지 한국에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신라하고 고려가 중국 대륙에 있다고 주장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뢰를 아마 갖다 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국이 고려까지 이제 쭉 들어오는 이제 동북공주로 들어오는 마당에 지금 이런 유튜브 말 그대로 대륙 신라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유튜브가 계속 나온다면 대단히 한국사의 미래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려사에서 이제 중국에서 논리 펴지는 거 아시죠? 동북공정의 논리는 뭐냐면 역사는 현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영토도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려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의 영토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국사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고려가 중국에 있었다, 통일신라가 중국에 있었다, 중국의 역사 논리로서 동북공정 논리 그대로 100%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국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버리죠. 보면요. 이것이 중국에서 말하는 동북공정의 논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강의 때 이제 보여드렸죠. 사천성 왕건의 어떻습니까? 왕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천성의 왕기는 어떻습니까? 두 개의 왕입니다. 그게 뭐냐? 사천성 왕기는 이제 1대 2대에서 망해버리죠. 약 18년. 이게 뭐냐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고려 태조 왕건의 고려다 이래 버리면 너무 이거는 뭐 비슷하고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왕건에 살아있는 연대가 약 비슷하기 때문에 그 왕건이 왕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역사는 그렇게 강행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것은 뭐죠? 국가는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생물 연대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왕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천성의 왕건 어떻습니까? 왕년에서 망해버립니다. 예, 이렇게 망해버리고 그 망할 때도 처참하게 멸망하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천성 왕건이 멸망할 그때 이야기 보시죠. 918년 왕건이 죽자 왕건의 아들하고 양자 사이에 이제 계승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왕건의 막내 아들 왕년이 뒤를 이어가지고 하는데 이 왕년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아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사치에 몰두하고 정치는 황간한테 일임해가지고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민심은 다 떠나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925년에 후당군의 이제 침공에 저항하는 자들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뭐냐 당나라가 어떻습니까? 후당이 침공하는데도 아무도 나라를 방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국민들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에는 장안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어떻습니까? 죽여버립니다. 호송 살해되죠. 데리고 가봤자 어떻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당 조정해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사천성 왕건의 실체인데 보면요. 왕기의 실체인데 이것이 과연 고려 왕건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대단히 뭐 신뢰도 자체가 어떻습니까? 성립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반면에 고려 태조 왕건, 우리의 고려 태조 왕건은 34명의 왕과 474년의 역사가 이제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왕기라든지 그리고 기록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포인트는 뭐냐? 이 왕씨, 개성왕씨라고 합니다. 왕씨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왕건이 과연 왕씨가 아니라는 거는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걸 광고하면 안 되겠죠. 보면요. 사천성 왕건이라면 그게 왕씨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죠? 왕씨가 아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죠. 주장하는 분들이. 자, 개성왕씨에 대한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왕씨의 본관은 주종인 개성 그리고 강릉 해주 외에 15분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명나라에서 기화한 제란 왕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씨가 많죠. 태조 왕건 시기도 어떻습니까? 왕건이 직접 같은 핏줄이 아닌데도 왕씨를 이제 사성을 시켜가지고 왕족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분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조선시대 때 조선이 열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죠, 보면요. 자, 개성 왕씨의 시조는 고려 때 원덕대왕이라고 나옵니다. 추종된 왕건의 증조부 왕보육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 있고요, 고려사에. 자, 왕건의 집안은 본래 송악의 호족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 가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고려사에 이런 말 그대로 왕보육이라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자, 고려 태조 제위 2년에 왕건의 3대 조상을 대왕으로 추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 초기까지는 이 나라가 만들어졌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왕계가 잡히질 않습니다. 뭔가 이제 사연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고려사에 보시면 신사년 3대 시호를 추준하여 정조부를 원덕, 그다음에 원덕대왕, 비를 정하왕후, 조부를 어조 경강대왕, 그다음에 원창왕후, 부친을 세조 이무대왕, 그리고 비를 위숙왕후라 했다 해가지고, 신기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 존칭은 나오는데 칭호는 나오는데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게 밝힐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태조의 조상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다 이제 이름을 가짜라도 만들어가 쓰는데, 이게 고려 때는 뭐냐? 나라는 세웠지만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보니까 집안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 태조실록을 보면 고려 정종 때의 문신인 황주량이 편찬한 태조실록을 보면 왕건의 아버지의 이름은 왕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은 한씨다 라고 나옵니다. 또한 왕융을 용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3건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용건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왕융이라고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정종 때, 고려 정종 때 어떻습니까? 이제 기록에 태조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하나 틀이 잡히죠. 자, 고려사는 본문과 별도로 김관의 편년통 등록, 그리고 고려 어종 때 김관이가 여러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을 기록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지금은 전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제 왕건의 이제 혈통에 대한 설화가 나오죠. 여러분 당군의 이야기라든지 고주몽 이야기처럼 또 왕건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거의 이제 그런 비슷한 재미난 뭐냐면 설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역사 대신에 어떻습니까? 자세한 역사 기술 대신에 이렇게 기록이 돼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민지의 편년 강목이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왕실의 세계를 기록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려 후기 민지가 1317년 고려 왕조에 관해 기술한 역사책인데 보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책은 전하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또 나오는 여기도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고려는 뭔가 고려를 세운 왕건의 이제 왕계에 어떻습니까? 왕씨 집안 이 부분에서 하여튼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거, 이것이 뭔지를 안 밝혀요. 자기들의 역사가 뚜렷하다면 정확하게 밝혔을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여러 기록에 보시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요리 나옵니다. 6대조 호경인데 활을 잘 쏘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성골 장군이라 했다. 백두산으로부터 유람하여 부소산 골짜기에 이르러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백두산으로부터 쭉 내려가 유람해가지고 부소는 여러분들 보시면 누구죠? 당군의 아들 이름에 부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록이 본다면 또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도 여기에 보면 그 당군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그것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 이 기록은 뭐냐면 백두산을 이제 이야기하고 부소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 동족이라는 의미로서 아마 이걸 뒤에 설화 형식으로 누가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대조 호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산신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호경에게 자신은 가부인이 쪼개 부부가 되어 신정을 펴자는 해가지고 숨어버렸다. 그 사람은 호경 대왕이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신과 함께 받들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뒤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대조는 강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습니까? 성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강충이고, 4대조는 보육이 아까 나오죠. 왕보육이라 했는데 이게 4대조 보육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계보가 이상합니다. 보시면 4대조 보육인데 두 딸이 있었고요. 4대조 보육에 두 딸이 있었고, 큰 딸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까 천하가 잠기는 꿈을, 이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작은 딸 진이가 그 꿈을 샀다. 그리고 진이는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의 귀성,
명문세족, 이제 당나라 뭐 왕족이라고 이 숙종이라고 나중에 써놨다가 나중에 골치 아픈데 보면요. 자, 기성이라는 사람하고 동침하여 작재근을 낳았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냐면 작재근이 바로 왕건의 2대조 작재근이다. 2대 조상이다 나오는데.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6대조, 5대조, 4대조는 뭐에 보면요. 4대조 보육의, 보육이 어떻습니까? 보육의 딸과 당나라의 기성이 기론해가지고 왕건에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를 낳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6대조, 5대조, 4대조는 누구에 보면요. 왕건의 직기가 아니라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외가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이상하잖아요. 족보가.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6대조, 5대조, 4대조 이야기도 이것도 다른 이야기다. 왜? 왕건의 직기를 이야기해줘야지. 직기 이야기했는데 직기를 아는 거 어땠습니까? 외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4대, 잘 내려오다가 4대제 보육이 누구냐. 보육의 두 딸 중에 진이가 결혼해가지고 당나라 어떻습니까? 당나라 왕족하고 귀족해가지고 넣은 자식이 바로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근이다. 이리 나와버리면 어때요? 이거는 찍기가 아니라 뭡니까? 외가 쪽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왕건의 뭡니까? 조상은 누구부터 이야기입니까? 뭐 찍기라면 작재근 밖에 없죠. 작재근이 돼가지고 이제 뭐 화를 잘 쏘고 16세에 대해서 아버지를 찾아서 중국에 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보면 용왕이 뭐냐, 늙은이 나타나서 부처로 변신하여 뭐 여우를 물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작재근이 화를 쏘아서 여우를 퇴치하니까 보답으로 그 다음에 자기 딸까지 줬다. 용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 재미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자, 뭐 이렇게 작재근하고 이 용녀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특히 용녀의 실체는 역사에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냐, 서해 용왕의 딸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죠. 한번 쭉 읽어보시기, 재미나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재근하고 아내 용녀가 용궁에서 얻은 대지를 따라서 가첩들을 잡고 살다가 용녀가 용궁으로 가는 이제 뭐 장면을 작재근이 이렇게 봤다. 이건 뭐 수녀 나무꾼 이야기인지, 이건 대신 이게 용녀는 바다로 들어가는 거죠. 보면요. 그래 작재근은 용녀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장남인 용건이죠. 용건이 이제 길을 가다가 꿈에서 배필이 되어 만나게 했던 민을 만나 혼인하게 됐는데 바로 왕건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산만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뒤에 여러 가지 짙게 이렇게 누가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려 왕기는 끝까지 신비로움은 어떻습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원록에 보면 용녀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데 평주 사람 두언점, 이름이 이제 두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언점이라는 각간의 뱃을 한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해 용왕이라 했는데 서해 용왕이 아니라 누구죠 보면요. 바로 뭡니까 보면 바로 평주 사람이고 두씨의 언점이라 불리는 각간이다. 이 양반하고 어떻습니까? 바로 누구하고 보면요. 바로 작재근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용건을 놓고 용건이 어떻습니까? 왕건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용왕이 이제 뭐 사위 작재근이죠. 사위가 됐으니까 작재근한테 준 팁이 뭐냐? 동방의 아들이 될 왕이 나올 건데 근자를 붙인 이름으로 3대를 내려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작재근 그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작재근 용건, 왕건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 3대를 다지면서 근자를 썼기 때문에 이제 세력화를 만드는 작업이구나. 왕씨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국가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 3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근자가 3번이 만든 3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마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성국사는 이런 팁을 또 이야기합니다. 팁을 이야기하는데 집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66으로 지어서 369로 만들면 66 36이죠. 36 만들면 천지의 대수와 맞아 이제 떨어져 귀한 아들이 낳을 것이 이름을 왕건이라 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성국사가 왕건이라 이름을 이제 또 이야기를 마지막 근자에 왕자를 붙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왕건이라고 이름 지었다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보실 게 36이 나오죠. 66, 36.
뭐죠? 고려사에 보면 제가 강의 한번 드렸죠. 고려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도선이라든지 풍수가들에 의해 가지고 36국이 등장합니다. 고려가 36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데 가지고 어떤 분이 36국은 한국에 한반도에 없었다. 중국 대륙에 36국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중국이 다 있었다 하는데 아무 기록 찾아보십시오. 36국 없습니다. 중국 대륙 뒤져도 36국 없고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여기 나오죠. 바로 어떻습니까? 이 음양 오행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런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건데 바로 6636이라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또 8개의 숫자가 전부 다 더하면 36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뜻하는 36인데 이걸 모르고 이제 36이 36개 국가다라고 이제 해석해가지고 끝까지 36국은 한반도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제 있죠. 보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만 고전의 해석에 대해서 이런까지 이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36이 등장하고 왕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정작 고려태조 왕건에 이제 6대조, 5대조, 4대조라고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직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굽니까 보면 외가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육의 딸 진이하고 당나라 기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작재근이고 작재근하고 뭡니까 뭐 용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용건 왕융 용건을 낳고 용건하고 한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왕건을 낳았다. 이게 이제 왕건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대조, 5대조, 4대조는 왕건하고는 어떻습니까? 직계가 아닌 그냥 외가로서 인물로 해놨는데 왜 이렇게 역사를 뭐 뒤에 후세에 비판받을 역사를 왜 저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직계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썼으면 되는데 6대, 5대, 4대가 직계가 아닌데 외가 쪽 인물을 왜 잡아넣어 가지고 물론 목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지금 고려 왕족의 왕계는 만들어져 있고 끝까지 성이 뭔지는 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작재근의 작자가 성이다. 작시성은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뒤에 없어져 버렸죠. 작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작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왕건의 고려태조 왕건의 성은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934년 태조 17년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보면 대진국 발해죠. 세자 대광년이 발해인 수만 명을 데리고 고려에 기부하자 왕건이 왕씨성을 주면서 고려 왕실의 족보를 올려서 왕족으로 대우를 시켜줍니다. 이게 뭐냐? 또 왕씨가 섞여버리죠. 서경의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 왕실의 조상이 바로 고구려의 대족이다 이렇게는 해놨지만도 어느 성인지를 이야기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고려 25대 충일왕 때 어떻습니까? 대학자인 이재인이 이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자, 여기 보시면 쭉 이야기 나옵니다. 김관의 이제 편년통력에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도선이 일찍이 태조의 아버지 용건을 만났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 성을 왕이고 근으로 지어주라 했다 해가지고 요걸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이재인이 이렇게 문제 삼습니다. 태조의 아버지에게 성이 있었을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와 다르게 성을 고치게 하라는 왕씨, 왕이라고 하면 뭐 그러면 용근이면 용이냐, 용씨냐, 이게 아니죠 보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냐면 태조의 아버지에게 성이 있었을 것인데 자식이 아버지와 다른 용씨, 왕씨 다르게 성을 고치게 하라 한다니 천하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태조와 세조는 뭐다? 궁리를 섬겼다. 궁리는 원래 의심과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태조가 왕이라는 성을 썼다. 이것은 뭐냐? 과연 궁리가 그걸 용서했겠느냐? 궁리가 그런 왕이라는 글자로 성을 쓰게 했겠느냐? 라고 이제 고려 때 대학자가 이 문제를 문제 삼습니다. 이게 뭐냐? 학자들도 고민했다는 거죠. 보면 고려의 학자들도 이게 왕씨의 족보 뿌리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스럽게 써놓은 옛날에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의 왕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사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까지 이것 때문에 중국한테 당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원에 가가지고, 이거 뭐냐, 충선왕 이심왕이 왕자로 원나라 갔는데, 원나라에서 했습니까? 한림학사가 질문합니다. 충선왕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같이 질문하죠. 듣건대, 당신 왕씨들의 조상은 당나라 숙종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숙종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대고를 나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알록산이 난이 있을 때 영무에서 즉위해 있는데 어느 길을에 당신 나라에 가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왕건을 낳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충선하게 자기도 알잖아요. 부끄러우니까 어떻습니까?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때 옆에 있는 민지가 살짝 끼어들어가지 어떻습니까? 머리 쌍 돌려가지고 한 말이 뭐냐? 아,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잘못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숙종이 아니고 선종입니다. 라고 또 어떻습니까? 또 뻥을 칩니다. 한리 박사 그걸 보고, 아, 선종은 오랫동안 외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머뭇거리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따지더랬죠. 아마 이제 이 말을 듣던 한리 박사도 어떻습니까? 참 기가 찼던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숙종도 선종도 아니었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 왕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끝까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외국 주변 국가에서도 어떻습니까? 자국에서도 의심을 받습니다. 도대체 왕씨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지만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기 나중에 이제 역사가 있었던 것이 1392년 이성계가 어떻습니까? 조선을 건국하고 난 뒤에 이제 고려는 역사가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때 이제 왕씨의 순환사 아마 여러분들 보셨죠? 이때 이제 태조 왕건은 고려 왕실의 후예인 왕씨들을 밀족시키는 한편, 고려에서 사성으로 왕씨가 된 사람들이 있죠. 왕씨 사성으로 왕건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왕에서 뭐 왕씨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왕씨를 쓰지 말고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많은 왕씨들이 뭐죠 보면요, 사성받는 왕씨들이 본성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못 돌아가는 왕씨들은 뭡니까 보면 왕씨 성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옥, 금, 마, 전, 김씨 등으로서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성으로 이제 행세하면서 숨어 살면서 혈통을 유지하였습니다. 네, 정조 때 이제 비로소 문헌이 조사돼 가지고 왕씨로 다시 성이 바꾸어 세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왕씨가 이제 역사에 다시 남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쭉 있고 보면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런 기록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된 데 가지고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요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왕씨들의 뿌리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 사이트에 왕씨가 이제 중국에서 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물론 이제 그 뭐 그때의 중국은 과연 지금의 중국이냐 이런 거에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자, 거기에 기록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기록을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황제의 후손 전후 고향의 17세손 조명이 윤호와 함께 평양의 일토산 아래 정착하였다. 그 후 조명의 후손 수긍이 기자의 왕이 되었을 때 왕씨 성을 하사받았다. 기자가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평양 이야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씨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수긍의 57세손 왕념의 또 수긍의 57세손 왕념, 자, 왕념의 13세손 왕몽, 이렇게 해가지고 왕몽이 신라 건국 초기에 시중을 지냈죠.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역사의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결에 이게 왕씨가 이제 왕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왕몽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 이 문제가 뭐냐, 문제 될 것 같아 가지고 7째 아들 왕님을 데리고 지리산에 들어가지고 1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전씨, 신씨, 차씨 등으로 성을 바꾸었고, 결국은 마지막에 차무일이죠. 차무일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무일의 셋째 아들 왕식씨가의 후손이 왕건이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봐요. 요게 이제 최근에 왕씨들에 대한 왕씨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하나의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사람의 글이 많고요, 보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뭐 이 말이 옳으면 왕씨들의 계보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보면 정확하게 뭐 저쪽에 이제 고조선 시기로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사료의 이제 신빙성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지만 왕씨들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그래도 세분화해 가지고 적은 기록은 요건데, 요 기록이 있었으면 고려는 틀림없이 이 기록을 썼을 건데 왜 안 썼을까요? 그게 더 의문점이죠. 이렇게 명확한 기록이 있었다면 고려 뭐 세우기 전부터 이 기록을 가지고 왕건이 자기 족보다라고 썼을 건데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 또 왕건이 고려를 만들고 난 뒤에도 충분하게 이 기록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이 기록을 안 살렸을까가 어떻습니까? 의문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있어도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자, 이것이 어디 이야기로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무일 이야기로 가죠. 차무일. 자, 왕몽이 뭐다? 차무일로 이름을 바꾼다. 이제, 원래는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왕몽이 이제 왕으로부터, 신라 왕으로부터 먼저 보면 사성을 받은 것이 왕 차씨입니다. 차무일로 이제 사성을 받은 그 기록인데, 일단은 여기 역사에서 기록에서는 뭐냐? 살아남기 위해서 왕씨가 왕이 되면 완다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가지고 뭐냐? 차씨로 바꿨다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져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한 차씨죠. 연한 차씨고 본명은 왕몽인데 차씨로 이제 바꿨다는데 역사 기록에서는 사성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성됐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본 성명인 왕몽인데 신라 태조로부터 사성을 받아 차씨의 덕성시조가 되었고 뱃서는 시중이다 라는 기록이 역사에 전합니다. 그럼 뭐냐? 이 차씨가 바로 차씨에서 차씨가 바로 왕씨였고 이 집안의 후손이 어떻습니까? 왕건이라는 논리인데 문제는 이런 명확한 논리가 있는데도 왜 고려가 이 왕씨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 기록을 쓰지 않느냐는 의문이죠. 자, 문화유시 원파록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 원파록을 이제 폐기했다는 내용도 인터넷에 있고 보면요. 단군 때 인물인 왕조명이 이제 진화에서 도망와서 왕조명이 이제 이 기록이 나와 있고 후손 왕수경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후손에 또 왕몽이 나오고 왕몽의 셋째 아들 왕식 이 왕식의 후손이 왕건이다. 자, 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기록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록이 있다면 진짜 이것을 기록을 살렸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이 기록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거는 뭐냐? 왕씨들이 왕수경이라는 인물이 뭐다? 자기들 왕씨를 왕건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지은 책이다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중요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 밑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정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왕수경이 뭐냐면 쭉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고 상제의 하느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아내로 삼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해야죠. 결국 뭐냐면 나오고 있고요. 자기들 이제 뿌리가 왕건으로 간다는 이야기. 정지상의 보험록에도 고려 태조 왕건은 왕수경의 13세 손 왕몽의 셋째들 왕식씨의 후손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되는데 이런 기록이 이제 아마 존재는 하지 않을 거고 보면 옛날 기록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책에 아마 써놨는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면 명확하게 사용을 했겠죠. 고려에서요.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오늘 내용을 또 다른 이야기 왕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 채하라고 하시는 이제 필명 채하라는 분이 이 기록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를 삼는다 해가지고 주의를 하라고 이제 인터넷에 띄워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읽어보시고요. 조금 더 데이터를 충분하게 더 이제 받칠 수 있다면 또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가지고 더 보충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제 이 왕씨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차씨의 기원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왕씨 이야기 나온다면 틀림없이 먼저 보면요. 중국이 왕씨는 결국은 뭐냐? 고려 왕씨는 중국에서 흘러간 왕씨다라는 쪽으로 논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동북공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정보를 다 아마 캐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논리로서 물론 이제 거란과 원나라의 이제 속국으로서 이제 고려를 이제 중국사로 편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뭐냐? 왕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왕건의 왕씨를 어떻습니까? 중국의 왕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마 끌어당길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제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왕씨도 이제 중국 왕씨로서 아마 변경될 가능성. 그렇다고 사천성 왕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논리로서 동북공정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조금 더 해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성씨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고려 태조 왕건의 뿌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게 없습니다. 작시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성씨냐 하는데
다른 기록에 있는 왕씨의 기록은 명확한 기록이지만은도 고려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이제 자기들도 아니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왕수궁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마 고려 때 채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천성 왕건의 왕씨가 왕건하고 같다 해가지고, 그거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 왜? 고려태조 왕건은 왕씨가 아니었다는 걸 본다면 어떻습니까? 자, 사천성 왕건이 왕건이기 때문에 크기가 고려다 하는 주장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우스갯소리로서 코미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요, 고려, 대륙 고려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논리, 그리고 동북공정 논리가 바로 현 역사 지역이 바로 중국사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커버할 것지도 고민하시고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난 뒤에 역사의 문제점을 아마 많이 지적당할 겁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자, 많은 자료라든지 도움 주신 분들께 이름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서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많이 알려주시고요. 동북공정 오늘 여러분들 다음 동북공정 이야기 정보까지 오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의 동북공정의 끝을 아마 다 보실 겁니다. 1차 동북공정은 마무리되었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는 이제 동북공정인데, 자, 조선 총독부는 100년 전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코스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시려면 바로 논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공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